당신 이제 그만 죽어. 여보, 왜 이래요? 그 말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에 밀려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깨달았죠. 평생 저를 사랑한다던 남편이 왜 갑자기 저를 죽이려 했는지, 최근 몇 달간 이상하게 굴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곧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35년간 헌신했던 저에게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걸 되돌려주기로, 저를 우습게 본 만큼 철저하게 파멸시켜주기로 말이죠. 통쾌한 복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9세이고 부산에서 남편 박정훈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35년 전 24살에 정훈과 결혼했습니다. 정훈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간호사였는데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아이는 하나 있어요. 아들 성민이인데 지금은 31살이 되어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은 정말 평범했어요.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안일과 성민이 키우는 일에 전념했죠. 큰 갈등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말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봄쯤이었어요. 정훈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6시면 어김없이 집에 왔는데 어느 날부터 8시, 9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래.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야근이 잦아졌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건설업계가 경기가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정훈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훈은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맥주가 아니라 소주 냄새였죠. 여보, 술 마시고 왔어요? 아, 동료들이랑 회식이 있었어. 프로젝트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정훈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오늘 뭐 했어? 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요즘은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말이에요. 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놔두곤 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정훈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잠금을 걸어뒀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정훈의 말투였어요.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밥이 왜 이래? 짜다.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좀 조용히 해. TV 소리가 너무 크잖아. 35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신경 써서 집안일을 했어요. 정훈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집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훈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죠. 저와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고 주말에도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와. 누구요? 회사 동료들이에요? 그냥 친구들이야. 왜 자꾸 물어? 예전 같으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얘기해줬는데 요즘은 대답도 성의가 없었어요. 마치 저와의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성민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성민아,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늦게 들어오고 말도 별로 안 하고. 혹시 아빠가 무슨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닐까? 글쎄요. 저도 요즘 아빠랑 통화를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성민이도 별다른 정보를 주지는 못했어요. 저만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확신이 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정훈이 깜빡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거예요. 점심때쯤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미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 이름이었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동안 5번이나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정훈의 회사로 전화하면 되는데 왜 휴대폰으로만 계속 전화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정훈이 들어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오늘 누군가 전화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누구? 미소라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정훈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회사 후배야. 여직원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을까요? 5번이나. 급한 업무가 있었나 보지.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훈의 표정은 편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휴대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죠. 정훈이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은주야, 바다 보러 가자.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훈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라디오를 틀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좀 그래. 그럼 휴가라도 내서 쉬어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렸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해수욕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날은 날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어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컸죠. 여보,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 데로 가요. 잠깐만 있다가 가자. 바람이 시원하잖아. 정훈은 차에서 내려서 바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은주야. 정훈이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었죠.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다정한 스킨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보, 뭐해요? 은주야,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올려진 손이 저를 바다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정훈이 저를 더 세게 밀었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죠. 그 순간 파도가 크게 치면서 저를 휩쓸어 갔어요. 당신 이제 그만 죽어. 정훈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섞여서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덮쳤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저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서 물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저는 간호사였을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죠.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서 계속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체력도 금방 떨어졌고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잡으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서핑을 하러 왔다가 제가 물에 빠진 걸 본 대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저를 구조해서 해변으로 끌고 왔죠.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겠어요. 저는 물을 토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차도 없었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물에 빠지신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밀어서 빠졌다고 어떻게 말해요? 수영하다 보니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성민이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에 빠졌다고? 그냥 수영하다가. 아빠는 어디 계세요? 왜 혼자 계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민이에게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정훈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은주야, 괜찮아?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남편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 저를 밀었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실수로 넘어진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를 밀었어요. 증거가 있어? 누가 봤어? 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은주야, 그 일은 잊어버려.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병실을 나갔어요. 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정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정훈이 다시 저를 해칠까봐 무서웠거든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바다에서의 그 차가운 손길과 이제 그만 죽어 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동안은 정훈을 피해 다녔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죠. 정훈은 제 행동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훈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은 거예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열어봤죠. 그 안에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보험금이 무려 8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6개월 전에 가입한 거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8억 원이라니. 저희 집 전체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 걸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사고사의 경우 즉시 지급, 자살의 경우에도 2년 경과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 6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것, 저에게 차갑게 대한 것, 그리고 바다에서 저를 밀어넣은 것까지. 모든 게 이 보험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은주야, 뭐해?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훈이 서재를 둘러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랍은 건드리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저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게 있어요? 정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보험? 아, 있지. 왜? 어떤 보험이에요? 생명보험. 혹시 모르니까 들어둔 거야.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그건 왜 물어? 정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8억 정도 돼. 언제 가입했어요? 몇 달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불길하게. 정훈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훈이 잠든 후에 저는 다시 서재로 갔어요. 보험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서류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정훈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료도 상당히 높았어요. 월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6개월 동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정훈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뭔가 다른 돈의 출처가 있었을 거예요. 더 찾아보니 사채 차용증도 발견했어요. 2억 원을 빌린 차용증이었는데 금리가 무려 연 30%였어요. 왜 이런 고금리 사채를 빌렸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는데 계약자 이름이 김미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아, 정훈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던 여자 이름이었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 부산 해운대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가격이 6억 원이나 되는 고급 아파트였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훈이 사채를 빌리고 고액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추측이 들었어요. 혹시 정훈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정훈이 또 저를 해칠까봐 무서웠거든요. 바다에서의 일이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온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죠. 35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훈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35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문틈으로 살짝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소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미소. 바로 아파트 계약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아파트는 이미 계약했어. 내 이름으로 말이야. 해운대 오션뷰 그 집. 제가 발견한 바로 그 계약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자. 35년 참았잖아. 35년 참았다고요? 누가 35년을 참았다는 거죠? 저를 죽일 계획을 35년 동안 세워왔다는 뜻인가요? 사랑해, 미소야. 이번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번 주면 모든 게 끝난다. 저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35년 동안 그 여자 때문에 숨이 막혔어. 그 여자라니.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아이라고요? 설마 미소가 임신한 건가요? 응, 아빠가 될 준비 다 됐어. 돈도 곧 생길 거고. 정말로 미소가 임신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정우는 그 아이의 아빠가 되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니. 전화가 끝난 후 정훈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하는 척했어요. 은주야. 정훈이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내일 또 바다 보러 가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또 바다라고요? 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바다에서 죽을 뻔한 사람한테 또 바다를 가자고요? 이번엔 낚시하러 가자. 고기도 구워 먹고 해물라면도 먹자. 저 진짜 못 가겠어요. 사과도 하고 싶고 어쨌든 가는 거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정훈이 또 저를 해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성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성민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줄 수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너무 복잡한 얘기였고 성민이가 믿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엄마 말만 기억해둬. 엄마, 혹시 아빠랑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성민이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른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도 하나 써뒀어요. 아침이 되자 정훈이 준비하자고 했어요. 은주야, 준비됐어? 출발하자. 정말 가야 해요?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야. 정훈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가방에 휴대폰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 넣었어요. 차 안에서 정훈은 계속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고 그냥 운전만 했죠. 저는 긴장한 상태로 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 갔던 그 해수욕장. 지난번 저를 밀어넣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정말로 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낚시하러 간다면서요.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정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렸죠. 저는 몰래 성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민아, 아빠랑 해운대 근처 해수욕장에 왔어. 혹시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그리고 위치도 함께 보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역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주야, 이리 와. 저는 따라갔지만 최대한 정훈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혹시 또 밀어넣을까봐 말이에요. 여보, 할 얘기가 뭐예요? 정훈이 저를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은주야, 이번엔 곱게 가라, 제발 좀. 정훈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무슨 뜻이에요? 은주야,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3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다른 인생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소가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어. 결국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1년 전부터야. 1년이라고요? 1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요? 정훈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죠. 어떻게 알았어? 서재에서 서류들 다 봤어요. 8억 원 생명보험, 미소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 사채 차용증까지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였나 봐요. 그럼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5년이 뭐야? 나는 그 35년이 지옥이었어. 정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옥이었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이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없어.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한 아내, 너무 헌신적인 아내. 숨이 막혔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아내였던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소는 어떤데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35년 가정을 버리려고 해요? 미소는 달라. 자유롭고 활발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정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때만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였어요. 나이는 몇 살인데요? 28살이야. 28살이라고요? 저보다 31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정훈은 53살인데 28살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도 당신이 기혼자인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 그리고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했어. 자유로워진다는 건 저를 죽인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저를 바다에 밀어 넣은 거군요. 그건 충동적으로 한 거야. 계획한 건 아니었어. 거짓말 마세요. 보험도 미리 드러났잖아요. 다 계획한 거였어요. 정훈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래, 맞아. 계획한 거였어. 하지만 실패했잖아. 너무 뻔뻔한 태도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오늘 또 저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 깨끗하게. 정리라고요? 사람을 정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리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35년을 함께 산 당신 아내예요. 아내라. 그래, 법적으로는 아내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저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혼하자고 하면 됐잖아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위자료도 줘야 하고. 그럼 미소랑 새 출발하기 어려워.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이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사채는 왜 빌렸어요? 2억이나. 미소 아파트 계약금이랑 생활비. 그리고 보험료. 모든 게 미소를 위한 거였던 거네요. 저를 죽이기 위한 보험료까지 사채로 빌려서 낸 거였어요.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35년 충분히 참았어. 또 그 말이에요. 누가 35년을 참았다는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문자 보고 걱정돼서요. 성민아, 엄마가 지금 위험해. 혹시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훈이 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성민아, 아빠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을 텐데.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달라졌죠.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전과 같을 수 있겠어요? 정훈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은주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
뭐요? 조용히 사라져줘.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제가 스스로 죽으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냥 처리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강한 파도가 쳤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도망쳤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 택시가 있어 급하게 타고 도망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훈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게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먼저 성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성민아, 지금 시간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아까 전화해서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길어. 지금 엄마 집으로 올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성민이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보험 서류, 아파트 계약서, 사채 차용증, 그리고 정훈과 미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걸 준비해뒀죠. 1시간 후 성민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성민아, 앉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훈의 이상한 행동, 바다에서 일어난 일,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오늘 들은 진실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 증거들 다 있어. 직접 봐. 성민이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응.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정훈과 미소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사실이야. 성민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로. 정말요? 응.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내 아빠가 엄마를 또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거든.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건 너무 심한 일이에요. 성민이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제 편에서 준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엄마,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내 아빠 입으로 직접 자백받는 게 좋겠어. 어떻게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봐. 엄마가 바다에서 다친 일 말이야. 녹음하면서. 성민이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성민이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들을 수 있게 했죠. 아빠, 저 성민이에요. 성민아.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지난번에 바다에서 다치셨잖아요. 그때 정확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화 너머로 정훈이 잠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야. 실수요? 엄마는 아빠가 밀었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엄마가 착각한 거야. 파도가 세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지. 정말요? 엄마가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데. 성민아, 내가 엄마 편을 들면 어떻게 해? 아빠가 엄마를 해칠 사람으로 보여? 성민이가 저를 보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빠, 그럼 엄마 보험은 뭐예요? 8억짜리 생명보험.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혹시 모르니까 든 거야. 8억이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훈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어요. 성민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소라는 여자요. 아빠가 그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도 계약하셨잖아요. 완전히 들킨 걸 알았나 봐요. 정훈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성민아, 아빠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야.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성민이가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리요? 사람을 정리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복잡하다고 해서 살인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이 아니야.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지.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성민이가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그럼 미소 씨가 임신한 것도 사실이에요? 응, 그래.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1년 전부터. 모든 게 다 녹음됐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죠. 성민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해졌네요. 응, 이걸로 충분해.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직접 오라고 했어요. 저와 성민이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증거 서류들과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시도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형사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혹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집에 있는 동안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참고만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날 밤 정훈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훈은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반격에 나선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저는 이미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죠.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은주 씨 맞으시죠? 박정훈 씨는 계신가요? 네, 안에 있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정훈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요. 무슨 일이세요? 박정훈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은주야,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경찰관이 정훈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요. 정훈은 끝까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은주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로 그 35년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정훈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가 성공했다는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씁쓸함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정훈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경찰이 떠난 후 성민이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아빠가 정말 체포됐네요. 그래. 이제 법정에서 심판받을 거야. 며칠 후 정훈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훈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박정훈 과장님이 구속되신 일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훈이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였어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이은주 씨,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살인 미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자료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라는 여자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여자도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거예요. 모든 게 제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정훈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성민이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서 만난 정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지고 기가 죽은 모습이었죠.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갈 때 정훈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8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0월 부산 해운대 인근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넣어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김미소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으로 새로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정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결국 모든 걸 인정한 거였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고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박정훈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시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이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35년간 헌신한 배우자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했으며 이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새 출발이야.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완전히 승소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80%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소에게서도 불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았죠. 미소는 정훈이 구속된 후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훈이 35년 가정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도 가짜였던 거예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받은 돈으로 카페를 차렸고 성민이가 자주 도와주러 와요. 간혹 정훈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35년간 참고 살았던 제가 마침내 진짜 자유를 찾은 거니까요. 정훈이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오히려 편해졌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차린 작은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새 시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60대 여성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신기한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세요.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이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성민이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도와주고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로 그래요. 3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요. 카페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충격받으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정훈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읽기 싫었지만 성민이가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어요. 편지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출소하면 다시 잘해보자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의 사과가 진심일 리 없잖아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연결고리도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민이도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앞으로는 엄마만 잘해드릴게요.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성민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참 재미있어요. 이은주 씨,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독서 모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요? 네, 제2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응원해 주세요.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정훈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어제는 혼자서 여행도 다녀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는데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정훈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거네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훈의 배신도 제 자신의 가치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훈이 저에게 선물을 준 셈이에요. 진짜 자유라는 선물을요.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정말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고 당당하게 햇빛 아래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저는 35년 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은주가 만들어갈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로 자유롭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